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아쌤입니다. 자, 오늘은 파수꾼이란 작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나라 희곡에서는 정말 중요한 작품이죠. 그래서 고등문학 여러 출판사에 실려 있는 작품이기도 해요. 어떤 게 중요하고 무엇 때문에 이 작품이 이렇게 문학 교과서들에 많이 실려 있는지 여러분들이 오늘 좀 정리하고 가신다면 좋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죠. 네, 파수꾼. 여러분 파수꾼 하면 무슨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이렇게 마을이나 성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 공간을 지키는 사람, 그 막루라고 높이 쌓아놓은 그런 건축물에 올라가서 바깥을 내다보고 경계하고 적들이 나타나면 그걸 알리고 뭐 이런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파수꾼이잖아요. 네, 작품 제목이 바로 그런 파수꾼입니다. 이 파수꾼이 이 작품에서는 왜 중요하고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함께 주목하면서 보시죠. 자, 핵심 정리 먼저 들어가 볼게요. 창작 의도입니다. 이 작품은요, 여러분 1970년대에 쓰여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해 놓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1970년대의 정치 상황을 풍자하고 있대요. 그러면 70년대 정치 상황이라고 하면 누가 여러분 딱 머릿속에 좀 떠오르시나요? 누구냐면 박정희 대통령이세요. 이 박정희 대통령이라는 이분은 군인이셨죠. 군인이었고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다음에 군대식으로 국민들을 통제하려고 했던 그런 지도자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정치 상황을 풍자하기 위해서 이 작품이 가지고 왔던 문학적인 형상화 기법은 뭐였냐면 촌장이라는 마을의 우두머리죠. 마을 우두머리와 그 마을을 지키는 파수꾼의 갈등 구조를 가지고 왔더라는 거예요. 이게 작품 속에 드러나는 모습이야. 작품 내 형상화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건 당시의 군부 독재 체제 속에서 정의와 진실이 은폐되고 왜곡되었던 현실을 비판하고자 만들어진 형상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야. 군부 독재 체제를 풍자하기 위해서 지어졌으니까 촌장이 어떤 사람일까? 촌장은 마을의 우두머리니까 네. 뭘 상징하겠어? 독재 권력을 상징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파수꾼은 갈등하고 있대. 그 촌장이랑. 그러면 파수꾼은 뭔가 그 독재 권력에 저항하거나 독재 권력의 문제점을 알리려는 사람이겠구나. 그런데 파수꾼은 여러분 적들이 나타났을 때 먼저 막 저항하고 싸우고 이거보다는 하는 일이 뭐냐면 알리는 역할을 한단 말이야. 알리는 역할. 그렇기 때문에 파수꾼은 아마도 뭐 이렇게 실질적으로 갈등하기도 하지만 막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그런 인물이라기보다는 알리는 역할을 하고 싶어 하는 이 독재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리고 싶어하는 사람이 아닐까 뭐 이런 정도의 우리가 좀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 넘어가세요. 전체 줄거리와 구성 선생님이 쭉 정리해놨어. 막루에 파수꾼이 있었고 파수꾼 다가 있어. 파수꾼 다는 이제 가나다 중에 다인 거야. 그러니까 파수꾼 마을을 지키는 사람들 중에 세 사람이 있었고 그 중에 한 사람 파수꾼 다와 촌장이 막루로 찾아와서 만나는 그런 장면이 발단입니다. 전개 부분 촌장이 이리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파수꾼 다의 말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여태까지 어땠냐면 그 마을에 사람들이 굉장히 단합하고 아주 평화롭고 아주 질서정연했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마을 밖에 황야에는 이리떼가 산다는 거야. 촌장이 항상 얘기해 주는 거야. 야, 너네 싸워? 니네 싸우면 안 돼. 니네 싸우고 있는 동안 이리떼가 쳐들어오면 어떡하려고. 그럼 큰일 나잖아. 너 나쁜 행동해? 너 술 마셨어? 야, 너 술 마시고 있는 동안에 이리떼가 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막 이래가지고 다 이렇게 못하게 했던 거지. 그랬는데 나중에 이제 파수꾼 다가 이 파수꾼 다도 마을에 있을 당시에는 촌장의 말을 믿고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가 파수꾼이 딱 된 거예요, 젊은이가. 그래서 이 마을로부터 벗어나가지고 황야를 탁 바라보는 막루 위에 올라간 거죠. 그러니까 막루라는 공간에서 딱 보니까 매일 봐도 이리때가 없는 거야. 이리때가 없고 흰 구름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이상하다. 이게 뭘까? 계속 그러다가 나중에 깨닫는 거야. 사실은 이리때라는 건 존재하지 않는구나. 내가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마을 사람들이 얼마나 이리때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그랬는데 빨리 알려야지 라는 생각을 한 거지. 그래가지고 파수꾼 다가 편지를 보낸 거야, 마을로. 근데 그거를 촌장이 먼저 봤죠. 촌장이 찾아왔고 이 사실을 파수꾼 다가 말해. 이리때가
없어요. 촌장님 말하니까 촌장이 맞아. 네 말이 맞아. 이리때라는 건 존재하지 않아. 가상의 적이야 라고 말해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파수꾼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위기로 넘어가세요. 파수꾼단은 그 진실을 알려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촌장은 야 그거 꼭 오늘 알려야 되냐? 그냥 내일 알려도 되지 않겠어? 그냥 뒤로 좀 미뤄라고 회유하죠. 회유라는 건 꼬시고 설득하고 유혹한다라는 뜻이야. 이게 있었던 게 위기 부분이고요. 그 다음 하강입니다. 결국 파수꾼다가 회유를 당하고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왔는데 거짓말을 해야 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예요. 타협을 하는 거죠. 그리고 대단원 결국 파수꾼단은 진실을 알고 싶은 마을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이리때가 나타났다 이렇게 말을 하죠. 거짓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촌장에 의해서 막루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촌장의 승리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줄거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틀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이렇게 딱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본문을 보시면 어디서 끊어놓고 여기까지는 어떤 내용이 핵심이구나 이런 것들 잡기 좋으시겠죠? 네, 그 다음 주요사항 정리 보십니다. 희곡입니다. 희곡. 희곡이라는 건 여러분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한 연극의 대본이다 라는 뜻이죠. 연극 대본입니다. 성격은 우화적입니다. 별표 체크하고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화라는 거는 비유적이라는 얘기잖아요. 빗대어서 무언가를 곧바로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그것을 뭔가 다른 것에 비유해서 이야기하는 걸 우리가 우화적이다라고 이야기해요. 특히 뭐 동물을 비유할 때 이솝우화 같은 거 생각해 보시면 아시죠? 동물들이 주인공인데 사실은 사람을 빗대어서 동물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게 우화적인 건데 여기서는 여러분 특히 어떠냐면 뒤쪽에 선생님 설명을 또 하겠지만 알레고리가 강합니다. 알레고리라는 건요.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가 비유로 이루어져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군부 독재라는 1970년대의 상황을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 다 비유를 통해서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화적이다, 알레고리적이다 라고 이해하고 가시면 되고요. 현실을 풍자하고 비판하고 있는 내용이죠. 알고 계시면 되겠죠. 자, 배경 별표입니다. 이게 희곡이기 때문에 여러분 배경이 어딘지를 조금 정확히 잡고 가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무대가 있는 거지. 무대 상연을 전제로 하니까 근데 무대가 있는데 이 무대가 어떻게 꾸며져 있겠냐라는 얘기야. 그런 질문을 했을 때 여러분들은 이 무대는 마을로 꾸며져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마을이 있고 마을은 무대 밖에 있는 거지. 무대 밖에 있고 황야가 펼쳐지고 막루 그 황야를 바라보고 있는 그 파수꾼이 서 있는 막루가 이 작품의 배경이 된다라는 거는요. 모의고사에서도 여러 번 질문이 있었던 부분입니다. 알고 가십니다. 제재, 주제와 관련된 핵심 소재가 뭐냐? 촌장의 위선입니다. 위선이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인지 여러분 아세요? 거짓 위자야. 그러니까 거짓 착한 척 하는 거죠. 선한 척 하는 거야. 그걸 우리가 위선이라고 말해요. 촌장의 위선이 이 작품에서는 핵심 주제와 관련된 소재가 된다라는 얘기예요. 주제는 그러니까 당연히 그 위선을 비판하고 풍자하는 게 될 거고 이걸 다시 한번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진실이 통하지 않는 부조리한 사회에 대한 비판과 풍자가 될 거고 이 안에 그러면 작가의 궁극적인 의도가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진실을 향한 열망을 드러내는 거 궁극적인 주제는 이게 되겠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진실이 통하지 않는 부조리한 사회가 작품에서는 어떻게 그려놨어요, 여러분? 이리때가 없는데 이리때가 있다고 하는 거. 그게 진실이 통하지 않는 부조리한 사회의 모습이었었죠. 진실을 가려버리는 거예요. 은폐하고 왜곡시키고 그걸 통해서 거짓된 평화와 거짓된 질서를 만들어내는 촌장의 그 정치 그것을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특징, 널리 알려진 이야기를 바탕으로 현실을 우화적으로 그렸다. 여러분 늑대와 양치기 소년 이야기가 모티프가 되어 있습니다. 늑대와 양치기 소년 여러분 아시죠? 양치기 소년이 늑대가 나타났다. 그럼 사람들이 막 무서워하고 막 히스테리카 하려 하고 막 어떻게 막 이러는 거 모습 보면서 양치기 소년이 깔깔깔깔 웃고 막 이런 얘기잖아. 결국은 그래서 그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 마을 사람들이 얘가 거짓말을 계속 했었기 때문에 얘가 늑대가 나타났다 이렇게 부르짖었을 때 얘 말을 신뢰하지 않죠. 그리고 결국 양치기 소년이 잡아먹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바탕으로
바탕으로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화적 기법을 사용해 작가의 의도를 숨겼다. 네, 간접적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잠깐 선생님이 머릿속에 얘기가 자꾸 떠올라서 늑대와 양치기 소년을 모티프로 했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누가 양치기 소년에 해당이 되는 걸까? 응? 양치기 소년은 파수꾼이랑 같이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파수꾼 다가 그러니까 얘가 맨 마지막에 거짓말을 했단 말이야. 이럴 때가 나타났다 이렇게 외쳤단 말이야. 그리고 사람들이 사실은 그러니까 양치기 소년 같은 경우는 얘 거짓말 때문에 마을 사람들이 굉장히 낭패를 겪었다면 오히려 파수꾼 다 같은 경우는 맞아요. 이 파수꾼 다 같은 경우도 거짓말을 마지막에 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가 나타났다. 이 거짓말을 했고 그것을 사람들이 믿는 거죠. 사람들이 믿는 그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래서 이 스토리가 아주 묘하게 이렇게 하수꾼이라는 작품이랑 겹쳐 있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늑대는 이리대로 바뀌어 있고 이런 것들 좀 정리해 놓고 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 상징이라고 봐야 되겠죠. 여기 나오는 인물들이나 소재가 그 상징을 잘 정확하게 알고 가는 것도 굉장히 필요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갈등 구조 중요합니다. 이 극갈래에서는 여러분 본질이 갈등이잖아. 서사보다도 그러니까 다시 말해 서사갈래인 소설보다도 갈등이 굉장히 훨씬 더 부각이 되죠. 촌장, 위선적인 권력자랑 파수꾼다. 진실을 알리려고 했지만 결국은 촌장에게 회유당하고 설득당하는 나약한 지식인. 그래서 거짓을 외치는 그 마을의 질서에 이바지하는 거짓 질서에 이바지하는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파수꾼다의 갈등 이걸 보고 가시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십니다. 등장인물의 상징성, 소재의 상징성 다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막루의 의미도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시면 여러분 파수꾼다는 정리할 내용이 좀 많겠다라는 생각이 들죠. 촌장은요. 진실을 왜곡했어. 어떤 진실을 왜곡했어? 이럴 때가 있어 없어? 바깥에 이리 때는 없어. 이리 때는 없다라는 진실을 감춰요. 그리고 거짓으로 공포심을 조작했어. 이리 때가 있어요 이러면서 공포심을 조장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질서를 만들고 평화를 유지해가는 그리고 그걸 통해 권력을 유지하는 위선적인 권력자를 상징하는 거 70년대 군부 독재를 상징하는 존재가 촌장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파수꾼 가와나는 그 독재 권력의 논리에 영합해서 민중을 기만하는 하수인들입니다. 파수꾼 가와나는 정말 다보다 훨씬 오랫동안 이 막루 위에 있었어요. 늙었거든요, 이분들이. 그런데 그냥 흰 구름만 보고도 이럴 때가 나타났다 그냥 이렇게 외쳐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런데 그거를 그게 본인이 외치고 있는 이 말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거짓인지 이것조차도 사실은 잘 분간이 안 되는 막 이런 인물들로 그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그 권력의 하수인으로 완전히 전락해 있는 그런 인물들이 파수꾼 가와 나다라는 얘기고요. 파수꾼 다는요 젊은 사람인데 처음에는 독재 권력의 저항의 진실을 밝히려는 양심적 비판적 지식인의 모습이라고 그걸 상징하는 인물로 보입니다. 진실을 안 거지. 그리고 그 진실을 민중에게 알려야 되겠다라는 그런 책임의식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회유에 넘어가는 나약한 지식인입니다. 결국 그래서 그 비판적 지식인이 행동하지 못하고 실천하는 지식인으로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패배하는 이야기를 그리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어떠냐면요. 그냥 남이 하는 얘기만 듣는 거야. 파수꾼이 이리 때가 나타났다. 그러면 무서워 숨고 또 이렇게 있다가 좀 싸우려고 그래. 야, 막 좀 약간 술 마시고 싶어. 막 이런데 이럴 때가 나타났다. 술 안 되겠다. 막 이러는 우매한 민중의 상징이다. 라는 것을 잡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요 소재의 상징적 의미. 흰구름뿐이야. 황야에는 흰구름만 있어요. 이게 진실이야. 이럴 때 마을 사람들을 통제하고 어떻게 통제하는지 선생님 아까 말씀드렸죠. 통제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거짓으로 만들어낸 허상이야. 허상. 가공의 적이야. 1970년대에는 뭐였겠어요 여러분? 박정희 정권에서는 항상 그랬단 말이야. 뭔가 대학생들이 막 데모를 해. 뭐 민주화를 위해서 자유화를 위해서 뭐 이런 걸 막 주장하면서 데모를 할 때 야 니네가 그렇게 데모할 동안 북한이 쳐들어와 너 어떡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뭐 북한이라는 실질적인 적이 있기도 했지만 북한에선 전혀 그럴 생각이 없는데 사실은 박정희가 이용하는 부분들이 있었던 거지. 아, 북한이 쳐들어오면 어떡할 거야 막 이런 식으로 가상의 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상의 적을 통해서 이 뭔가 자신에게 저항하려는, 권력에 저항하려는 사람들을 가혹하게 탄압하고 제압하고, 그래도 민중들이 그걸 용납하고, 이런 사회 구조를 만들어 놨던 거죠. 그걸 비판하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이 작품이. 그래서 흰 구름은 진실이고 평화죠, 평화. 이럴 때는 가상의 적이면서 이거는 공포를 심어주게 되는 거고요. 막노는 황야를 바라보고 있는데 사회 구성원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제도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 막노에서 뭘 외치는 거야? 이리 때가 나타났다를 외치는 거지. 그렇게 되면 사회 구성원들이 행동 조심! 뭐 이렇게 돼버린 거. 얼음! 이렇게 돼버리니까 감시와 통제하는 제도를 막노가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파수꾼들이 이리 때가 나타났다라고 외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양철북을 두드려요, 여러분. 양철북을 막 이렇게 두드리는 거야. 그러면 이런 시끄러운 소리는 어때? 공포감을 조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공포심을 심어주는 사물이다 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립대와 막노와 양철북이 아주 긴밀하게 상호 관계를 맺으면서 진실을 은폐하는 통제 수단이 되어가는 거죠. 그리고 촌장이 이 파수꾼 다에게 말해주는 딸기. 야, 너 만약에 이런 일들만 없다면 난 너랑 딸기를 따러 가고 싶어. 이럴 때를 조심해라라는 표말 밑에는 항상 딸기가 숨어있거든.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라고 얘기해. 진실이 은폐되고 왜곡되는 곳에서 얻는 부정한 대가. 우리가 이거를 직설적으로 우리 사회 상황으로 돌려서 얘기한다면 뭔가 비판적 지식인이 나타나죠. 제가 이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권력이 가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지. 야, 너 그 얘기 안 하면 내가 떡국을 줄게. 떡상자 줄게. 떡상자. 뭐 이런 거지. 뭐 사과 상자를 줄까? 거기에 뭐가 들어있겠어요, 여러분? 막 돈 이런 게 들어있겠지. 그치? 뭔가 권력에 이렇게 영합했을 때 갖게 되는 부정한 대가가 뭐다? 딸기로 상징이 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기엔 딸기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덫도 있어요. 무력의 장치죠. 뭔가 걸려서, 이런 비판적 지식인들이 걸려서 넘어가게 만드는 그런 덫들이 곳곳에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벌어지고 있는 사회적 상황도 사실은 이런 것들이 되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죠. 어떤 정치 지도자가 진짜 좋은 정책들을 만들어내고 뭐 이렇게 대통령 대선 주자급으로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을 할 때 뭐 어떤 무슨 성적인 문제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비리가 뭐 이런 것들을 뭐 거짓으로 만들어내기도 하고, 때로는 아주 사소한 게 부풀려지기도 하고, 아니면 옛날에 저질렀던 그 잘못들이 약점으로 덜미가 잡히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도 사실은 이제 덫이라고 볼 수 있겠지. 만약에 독재의 권력이라면 자기에게 저항하는 어떤 정치 지도자급 인물들에게는 이런 덫들을 놓겠죠. 그래서 거기에 걸려 넘어가게끔 그렇게 하는 것들이 사회에 존재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 사물들이 굉장히 상징적인 의미를 가지고 우리 사회 곳곳의 모습들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막루, 이게 지금 무대 위 배경이잖아요. 무대의 배경인데 마을을 위해 존재하는데 마을에서 격리되어 있어. 마을에 이렇게 있으면 막루는 한 요 정도의 설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을이랑 잘 연락을 주고받진 않아요. 여기서 그냥 소리를 외칠 뿐이지. 이렇게 소리를 외칠 뿐이죠. 수직, 수평으로 나누어져 있어서 소통이 불가능해. 자, 여기는 막루는 수직 공간이야. 막루는. 그죠? 수직 공간이고 마을은 수평 공간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소통이 안 돼. 그러니까 진실을 알게 됐어도 그걸 마을까지 전달하는데 조금 힘든 그런 공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정보를 독점할 수 있죠. 그죠? 진실을 알 수 있는 건 파수꾼만 알 수 있어. 또 여기 막루에 올라올 수 있는 권한이 파수꾼이랑 누구한테 주어져 있냐면 촌장에게 주어져 있는 거지. 그러니까 아주 소수만 정보를 독점하는 그런 공간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회구성원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제도다라는 건 선생님이 아까 설명드렸죠. 이리 때가 나타났다라고 말함으로써 사회 구성, 마을 사람들을 통제하게 되는 그런 제도로 기능하는 게 막노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아까 설명드렸던 여러분 우화와 알레고리 기법을 사용했다라는 거 좀 정리해 놨습니다. 우화라는 거는 빗대어서
1970년대 독재적 정치 상황을 양치기 소년과 이리 또는 뭐 늑대와 양치기 소년 뭐 이런 제목의 우화 형식을 빌려와서 풍자했다라는 거고요. 알레고리라는 거는 여러분 국가 안보를 내세워 개인을 억압했던 당시 독재자를 풍자하는 촌장의 모습을 만들어 놓고 이 마을 전체가 다시 말하자면 70년대 대한민국이 됐었던 거죠. 그쵸? 그래서 알레고리라는 건 선생님 참고 정리해놨어. 이야기 전체가 하나의 총체적인 아주 전체가 은유로 사용이 되는 걸 우리가 알레고리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비유는 굉장히 세부적인 부분에 국한이 되잖아요. 뭐 무슨 내 마음은 호수다. 요 문장에 국한이 되잖아. 비유라는 건. 그런데 알레고리는 작품의 처음부터 끝까지가 모두 다 상징인 거. 이게 알레고리다라고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네. 자, 여기 파수꾼 다에 관해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따로 빼놨습니다. 파수꾼 다는 촌장의 회유 끝에 생각을 바꾸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촌장의 설득 방법이랑 파수꾼 다의 심리 변화 과정을 여러분들이 정확히 짚어가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촌장의 설득 방법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진실을 밝히지 않으면 내가 딸기 줄게. 회유하는 거 있었고요. 또 내 행동을 정당화하기 억지 주장을 해. 관련한 자성어 경강부에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아시죠? 자기 주장을 맞추기 위해서 억지로 말도 안 되는 근거를 끌어다 붙이는 거야. 그게 억지 주장 경강부회인데 이런 식인 거지. 야, 마을의 질서를 유지했잖아. 마을의 평화는 뭐 때문에 있었니? 이리 때가 있다고 마을 사람들이 믿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을의 평화가 유지됐어. 질서가 유지된 거 이거 우리 마을 얼마나 훌륭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억지 주장인 거지. 아무리 평화가 유지되고 질서가 유지된다고 해도 그 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진실을 감추고 또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들을 회유하거나 덫에 걸려서 죽이고 이런 폭력적인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면 과연 그게 진짜 평화일까? 진짜 질서일까? 우리가 생각해보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경강부회를 한다라는 거 이해가 되실 겁니다. 또 상황을 돌파하기 위해 잘못을 시인하는 척하고 교활한 태도로 상대방을 속이고 있어요. 그래 내가 내일이 되면 나도 이럴 데가 없다고 외칠게. 내일이면 반드시 그렇게 할게. 오늘은 그냥 거짓말 해라 네가 라고 말해. 그래서 파수꾼 다가 이렇게 넘어가죠. 넘어가니까 촌장이 뒤에 보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혀를 뜰릉 하면서 교활한 웃음을 짓는 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굉장히 얘가 교활한 인물이구나 라는 것도 부각하게 되죠. 예상되는 상황을 과장히 말함으로써 상대방의 동정심을 자극하기도 해. 이런 식인 거야. 야, 네 편지 그거 마을 사람들이 다 읽었거든. 그래서 지금 마을 사람들이 너무너무 화가 나가지고 도끼를 들고 오고 있어. 도끼. 그 도끼로 나를 죽일 거야. 그럼 피가 내 머리에서 철철철철 흐르겠지. 막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거야. 과장. 실제 그런 일이 일어날 알 수 없잖아. 근데 그렇게 과장해서 말해가지고 파수꾼 다가 그럼 안 되는데 그 촌장이 그렇게 마을 사람들에게서 살인을 당하면 안 될 텐데 동정심을 자극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정면으로 대응하지 않죠? 거짓 약속했어. 어떤 약속했다 그랬어? 내일 내가 이럴 데가 없다라는 진실을 밝힐게. 오늘은 좀 참아. 이렇게 상대방을 달래고 서서히 굴복시켜 나가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힘으로 무대포로 딱 밀어붙이는 사람은 오히려 상대하기 쉽지. 그런데 살살살살 아주 다양한 기법을 써가면서 상대방을 회유하고 설득하고 굴복시켜 가는 그런 촌장의 모습이 드러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파수꾼 나의 심리 변화가 그에 따라 일어나는 거예요. 처음에는 진실을 옹호하고 촌장에게 반발했어. 그런데 회유 전략에 말려들면서 혼란스러워해. 그럼 안 되는데 촌장님이 도끼에 머리 너무 끔찍한데 뭐 이런 식의 생각들을 하는 거지. 그러면서 결국은 대단원에서 이미 보셨죠? 하수인으로 전락하면서 자기를 합리화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요거 여러분 9번 박스로 묶어놓고 되게 중요한 내용이에요. 정리 잘 해놓고 가십니다. 10번입니다. 극갈래의 특징도 여러분 중요하죠. 희곡이 극갈래에 속해 있잖아요. 서술자가 있다 없다? 서술자가 없어. 중요해. 서술자는 어디에만 있어? 소설에만 있어. 서술자의 개입이 없이 인물의 말과 행동, 다시 말해 소설식으로 친다면 간접 제시죠. 간접 제시만으로 사건을 전개하는 문학이다. 무대 상연을 희곡은 전제로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무대가 이렇게 제한된 공간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제약이 있어요. 시간의 제약도 있고 공간의 제약도 있고
인물 수의 제약도 있고 이런 모든 제약들이 희곡 안에 존재하고 그 제약들이 희곡에 영향을 끼치면서 또 그 영향력을 희곡이 또 아주 슬기롭게 현명하게 이렇게 다른 방식으로 넘어가기도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 게 극갈래이다라는 겁니다. 자, 파수꾼의 희곡으로서의 특징을 그럼 한번 정리해 봅시다. 자, 마을 사람들이 등장하는 장면이 있단 말이야. 마지막 부분에 가면 파수꾼 다 앞에 마을 사람들이 이렇게 우르르 모여들어요. 그런데 이렇게 처리가 됐어. 희곡이 어떤 성격을 때문인지 말해보자. 이런 문제가 나왔다고 치잔 말이에요. 웬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오죠? 파수꾼 나가 말해. 마을 사람들이지요. 마을 사람들이요? 하니까 관객들을 향해 어서 오십시오 주민 여러분 하는 거야. 자, 보세요. 파수꾼 나도 관객석 쪽으로 돌아서다가 웬 사람들이 이렇게 많죠? 그랬더니 마을 사람들이에요. 어서 오세요 주민 여러분 이랬단 말이야. 그러니까 뭐가 된 거야? 관객의 이퀄 뭐가 된 거야? 마을 사람들이 돼버렸네. 그죠? 왜 이렇게 했을까? 희곡의 어떤 특징 때문일까라는 문제가 나오는 거지. 그러면 봐라. 여러분 답안 보세요. 시간, 공간, 그리고 인물 수에 제약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많은 수의 등장인물 대신 관객을 향해 관객이 마을 사람들이 된다라고 가상으로 설정을 해버리는 거지. 그러면 인물수의 제약이라는 걸, 이러한 제약이라는 건 이제 인물수의 제약을 말하는 거죠. 인물수의 제약을 극복하는 방법이 돼버린다라는 얘기입니다. 아까 선생님 잠시 얘기했죠. 희곡이 본인이 갖고 있는 시간, 공간, 인물수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기법들을 활용하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런 게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됐죠? 서술자가 없는 희곡에서 인물의 성격을 드러내는 방식이 소설과 어떻게 다를까? 이런 질문이 또 나온다면 이건 관례적인 특징과 관련된 질문들이 되는 거죠. 소설은 간접 제시뿐만 아니라 서술자가 직접 말해주는 직접 제시도 가능해. 그런데 희곡은 서술자가 없잖아. 그러니까 서술자가 말해주는 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 거죠. 간접 제시에 의해서만 인물 성격이 제시된다라는 특징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 극간에는 서술자가 없고 서사간래인 소설에만 서술자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개념적으로 좀 이해하고 가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이 정리할 수 있는 내용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본문 내용 짚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찍고 봤더니 30분이 거의 다 돼가네요. 본문 짚기부터는 여러분 두 번째 영상에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겠습니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고 두 번째 영상 같이 연결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따